한국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하는지 모르세요? 중국 국영 매체 편집장 리우 하이펑의 이 한마디가 국제생태학계에 던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자 그는 공개적으로 이를 정교한 환경 사기극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망명 생태학자 린 위안이 한국으로 떠나자 리우는 더욱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심에 백로가 날고 황조롱이가 사냥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린 위안이 서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국제환경포럼에서는 찬사와 의혹이 동시에 쏟아졌고 각국 전문가들이 진위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환경쇼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 중국인 과학자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과 거짓말, 그리고 국가 간 과학전쟁의 치열한 이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다시 그 기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11시간의 비행.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5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장강 범람 때의 일말이에요. 1985년 제가 겨우 1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장강 상류에서 내린 폭우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강 하류에 있어서 항상 범람을 걱정해야 했죠. 어머니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강변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위안아, 학교 늦는다. 빨리 가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즉시 대피하세요. 저는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빨리 피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물벽이 마을을 덮쳤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놓치고 탕류에 휩쓸려 가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높은 곳으로 피했어요. 어머니가 물에 떠내려 가시는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얀 깃털이 어머니의 마지막과 겹쳐져 보였어요. 그게 백로였는지 아니면 다른 새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생태학자로 만들었거든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생태학을 연구했어요. 생명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잃었던 그 강에서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살아있는 복원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순수함이 통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원하는 결과만 나와야 했고 진실은 항상 감춰야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이었고 환경은 그 다음이었죠. 장강 하류생태복원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나 장기적 관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거짓 데이터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질이 더 악화됐는데도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양심이 견딜 수 없었지만 거부하면 모든 걸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심 선언을 했어요. 언론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 성과는 모두 거짓이다라고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어요. 교수직에서 해임당했고 연구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결국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야 했어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조국까지. 지금은 파리의 작은 민간재단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생물 다양성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외로운 삶이에요. 그러던 중 EU 생태포럼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청계천 생태복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정치적 홍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생태계 복원이라니. 저는 회의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수없이 봤던 가짜 복원 사례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달랐어요. 구체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풍부했고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 동료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린, 당신은 망명 연구자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꿈꿨던 살아있는 복원이 실현됐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기내 승무원이 곧 착륙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녹색 공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색빛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줄기. 한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깨끗해 보였어요. 중국의 도시 강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생태복원이 일어났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입국 절차를 마치고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어요. 한국이 국제적인 도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공항 주변에 넓은 갯벌과 습지가 보였습니다. 개발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것 같았어요. 중국이라면 진작에 매립해서 공장을 지었을 텐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 위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작지만 날렵한 새 한 마리가 고속도로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30년간의 생태학 연구 경험으로 그 새의 정체를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날개를 접고 급강하하는 비행 패턴. 다시 날개를 펼치며 상승하는 움직임. 그리고 공중에서 정지하듯 떠 있다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사냥 자세. 황조롱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중얼거렸습니다. 황조롱이는 생태계 피라미드 최상위의 맹금류예요. 완전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야만 서식할 수 있는 새입니다. 작은 포유류, 곤충, 물고기까지 모든 먹이원이 풍부해야 살 수 있어요. 도시 근처에서 황조롱이를 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중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버스 기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신기하시죠? 요즘 저런 새들 자주 봐요. 공항 근처에서 말이에요. 자주 보신다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신기하죠? 도시에서 저런 걸 본다는 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인천공항 주변에 황조롱이가 정착해서 번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도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목격할 정도라니.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수많은 연출된 자연이 떠올랐어요. 정부 홍보용으로 인위적으로 배치된 동물들 말입니다. 관광지 근처에 방사한 새들이 마치 야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연출들. 저는 그런 속임수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방금 본 황조롱이는 달랐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냥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출된 것과 진짜 야생은 전문가 눈에는 확실히 구별되거든요. 황조롱이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과 완벽한 비행 자세. 공중에서 잠시 호버링하더니 갑자기 급강하했어요. 그리고 풀숲에서 무언가를 잡아채고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들쥐나 작은 곤충을 잡은 것 같았어요. 저건 확실히 진짜야. 제가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어요. 연출된 동물은 절대 저런 자연스러운 사냥 행동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보통 먹이를 충분히 받아서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 황조롱이는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사이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 도로변에 조성된 녹지 공간들,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다양한 새들. 까마귀나 비둘기 같은 도시형 조류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새들도 보였어요. 작은 참새류부터 제법 큰 새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중국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실패로 끝난 생태보건 사업들. 정치적 목적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더 파괴한 정책들. 하지만 방금 본 황조롱이는 그런 실패 사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유롭고 건강한 야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역 근처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복판이었는데도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황조롱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우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이 도시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청계천을 조사하게 될 텐데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강물처럼 탁하고 오염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황조롱이가 사냥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된 것일까요? 택시 기사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청계천 구경 오신 거예요? 요즘 그쪽 정말 깨끗해졌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보고 가요. 그런가요? 어떤 게 볼만한가요? 물고기도 많고 새들도 많이 와요. 맑은 날에 가면 물속까지 훤히 보이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시민들까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단순한 정부 홍보가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밤이 되니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어둠 속에서도 물줄기가 흐르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청계천일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공항 근처에서 본 황조롱이의 자유로운 비행.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증언.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내일이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30년간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신 그 하얀 새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새들이 다시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청계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 장소에서 윤다연을 만났습니다. 서울시 생태보건팀 실무총괄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린 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논문으로 생태학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논문을요? 어떤 것 말인가요? 살아있는 복원이라는 개념이요. 기술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접근법.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가 났어요. 그 논문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였으니까요.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을지로 3가역에서 나오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2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고가도로였어요. 다연이 설명했습니다. 복개되어 있던 하천을 다시 열어낸 거죠. 저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의 개입만 해요.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하류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빌딩들이 줄어들고 나무와 풀이 늘어났죠. 여기가 버들습지예요. 다연이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숲을 가득한 구간, 데크 바로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크고 하얀 새 한 마리가 물가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백로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탕류에 휩쓸려 가던 그날, 하늘을 가로지른 하얀 깃털. 백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눈빛. 3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백로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올랐어요. 우아한 날갯짓으로 습지 위를 선회하더니 상류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지 못한 기억이 났어서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어요. 장강변에서 촬영한 흑백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어요. 그 뒤로는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염되기 전에 장강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새들이 흔했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백로, 외가리, 황조롱이까지. 어린 시절 강변에서 수없이 봤던 새들이었어요. 하지만 개발과 오염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죠. 오늘 청계천에서 본 백로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전혀 경계하지 않는 태도.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30년 전엔 이 도시가 저런 걸 품을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의 도시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대도시지만 자연과의 관계가 다른 것 같았어요. 강제로 만든 인공자연이 아니라 진짜 공존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연이 말했던 살아있는 복원이라는 개념.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이상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중국에서 수없이 봤던 가짜 복원 사례들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도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들. 내일 더 자세히 봐야겠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백로만큼은 진짜였어요. 그 자유로운 비행과 자연스러운 행동. 그런 건 연출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백로가 날아오르는 순간 어머니의 기억과 겹쳐진 그 감정.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던 그 백로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백로가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거예요. 도심 한복판의 작은 습지에서 말이죠. 그 생각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희망 같은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에 일찍 나갔습니다. 혼자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쯤이었는데 벌써 몇 명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데크 위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있던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쌍안경도 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뭘 관찰하고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물고기들이요. 그분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서태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원봉사로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린 위안입니다. 생태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곳이 궁금했어요. 서태진 씨가 공책을 보여주셨어요. 페이지마다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종, 개체수, 날씨, 수온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기록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어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였습니다. 6월 28일, 쉬리 2마리 돌아온 -5년 만에 처음. 쉬리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이 도심에서 쉬리를 볼 줄이야. 쉬리는 매우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어종이에요. 수질 지표 생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종류죠. 도시 하천에서 쉬리가 발견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제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서태진 씨가 물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수초 그늘 쪽을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정말로 작은 물고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며 반짝였어요. 저게 쉬리예요. 서태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어요. 정말 쉬리가 맞았습니다. 특유의 날렵한 체형과 은빛 비늘, 그리고 빠른 유형 패턴. 어떻게 이런 물고기가 여기 와서 살게 됐을까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요. 상류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씨가 남아 있었거나. 서태진 씨의 공책을 더 자세히 봤어요. 쉬리뿐만 아니라 피라미, 버들치, 붕어까지 다양한 어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토종 물고기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록이 있다니.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물속에서 좀 더 큰 물고기가 지나갔어요. 길이가 2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피라미예요. 쉬리보다 나중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쉬리가 먼저 정착하고 이어서 다른 어종들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생태계 형성 과정이었죠. 이 모든 걸 시민이 기록하고 계신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만 매일 오는 건 저뿐이니까요. 서태진 씨의 기록은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상세했어요. 날씨 변화에 따른 어류 행동 패턴, 계절별 개체수 변화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학자보다 더 정확한 관찰이세요. 서태진 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때 다연이 나타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태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관찰 중이세요? 다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린 교수님과 쉬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태진 씨를 만나셨군요. 이분이 이곳의 진짜 전문가세요. 저는 서태진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학위나 자격증은 없지만 이분이야말로 이곳 생태계의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며 쌓아올린 산 지식이었죠. 교수님, 태진 씨 기록 없으면 저희도 이곳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다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복원이었습니다. 서태진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서태진 씨께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내일도 오실 거면 또 뵙겠네요. 우리는 서태진 씨를 뒤로 하고 상류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시민이 정부보다 더 정확한 생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 태진 씨 같은 분이 맞나요? 제가 다연에게 물었어요. 네, 꽤 많아요. 각자 관심 분야가 달라서 새, 곤충, 식물 담당이 따로 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자발적인 시민과학자들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그저 기반만 만들어주고 실제 관찰과 보호는 시민들이 맡은 것이었죠.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복원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어 다연과 함께 하류 습지를 더 깊숙이 탐방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구간으로 들어가니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어요.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손대지 않은 곳이에요. 다연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이죠.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발소리라도 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생물들을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때 다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중국에서도 이런 복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자연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관리해야 할 것, 이용해야 할 자원으로만 보죠. 다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프랑스로. 네,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물이 흩뿌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수면 위에 작은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여운 머리 하나가 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작은 수염을 가진 털복숭이 동물이었습니다. 수달이에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달은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거든요. 도시에서 수달을 본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수달은 저희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물 위에서 뒹굴기도 했죠. 그때 또 다른 수달이 나타났어요. 조금 더 작은 크기였습니다. 새끼인 것 같았어요. 어미와 새끼가 함께 물속에서 장난치는 모습. 서로 몸을 부비고 물 위에서 뒹굴며 노는 모습. 완전히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런 장면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달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가르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연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수달 가족은 계속 물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미가 새끼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정한 자연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간섭 없이 스스로 번식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설령 수달이 있다 해도 격리된 공간에서 전시용으로만 사육될 테니까요. 언제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 봄에 처음 발견됐어요. 혼자 왔는데 어느새 짝을 찾아서 새끼까지 낳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수달이 이곳을 안전한 서식지로 인식하고 번식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생태계 복원의 증거였죠. 수달 새끼가 어미 등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미는 새끼를 등에 태운 채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마치 보트를 타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이런 순간은 기록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연에게 말했어요. 이런 걸 보여주셔서. 교수님이 중국에서 꿈꾸셨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모습이었거든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수달 가족이 서서히 갈대숲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미가 새끼를 이끌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 수달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새끼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꿈만 같았거든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다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이제야 믿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수달 가족의 모습. 그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고자 했던 답이었습니다. 생명이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오는 것. 인간은 그저 공간만 내어주면 되는 것. 서울 체류 4일째. 갑자기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전 제자인 리우 하이펑이 중국 국영 매체에 기사를 냈다는 것이었어요. 망명과학자 한국의 자연쇼에 감성 흔들려. 제목부터가 선정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심했어요. 프랑스 망명 중인 린 위안이 서울에서 한국의 생태복원 홍보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객관적 과학자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감정적 판단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이펑은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재단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린, 조심해야 해요. 중국 정부에서 귀국 압박이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비공식적이지만 언제든 공식 요구로 바뀔 수 있어요. 빨리 프랑스로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연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만난 다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미 중국 기사를 봤다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다연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일 떠나게 되더라도 오늘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고 싶으신가요? 원앙을 보고 싶어요. 원앙은 일부일처제로 유명한 새예요. 평생 한 짝과 함께하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죠.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징하는 새 같았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에 나타나요. 조용한 곳에서 기다려봐요. 우리는 하류 습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은밀한 구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원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것 같네요. 다연이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이펑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위안 형, 무슨 생각이에요? 하이펑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하이펑아, 내가 왜 그런 기사를? 형을 지키려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용? 난 그냥 진실을 보고 있는 거야. 진실이요? 한국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하는지 모르세요? 형은 너무 순수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현장을 봤어? 직접 와서 확인해 봤어? 뭘 필요 없어요.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르쳤던 과학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이펑아, 과학자는 편견 없이 관찰해야 해. 형,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중국 정부에서 귀국 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겠어. 정말 고집 부리실 건가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두 마리의 새가 조용히 수면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원앙이었어요. 수컷의 화려한 깃털과 암컷의 부드러운 갈색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두 마리는 서로 가까이 붙어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정치적 압박이나 위협 같은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그런 걸 모르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정치도 국경도 이념도 그냥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뿐이에요. 원앙 한 쌍이 서로의 부리를 살짝 맞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연에게 말했어요. 정말 가셔야 하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원앙들이 서서히 갈대숲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마지막까지 서로 곁에 붙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의 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날 밤이 되기 직전,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의 고요함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버들숲 근처 수면이 가장 평화로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비쳐서 마치 별들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면 위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두 마리의 원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낮에 봤던 그 커플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원앙들은 서로의 부리를 조용히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나무 그림자와 가로등 불빛이 비치며 마치 자연스러운 액자처럼 둘러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낭만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니.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연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여기 계셨네요. 다연이 제 옆에 섰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다연도 원앙들을 바라봤어요.
두 마리가 물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계획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공간을 비웠을 뿐이에요. 비웠더니 돌아왔네요. 스스로.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단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었죠. 원앙 중 한 마리가 날개를 가볍게 펼쳤어요. 물방울들이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문이 가로등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꿈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것.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존하는 것.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이 논문에 쓰신 살아있는 복원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었어요. 원앙들이 서로 더 가까이 붙었어요. 암컷이 수컷의 목 부근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저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매일 여기서 저런 모습을 봐요. 싸우는 법이 없어요. 부러워요. 저들의 단순함이. 그때 원앙들이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동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방향을 바꾸면 다른 한 마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사랑이 뭔지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요? 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걸. 다연이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하지만 망명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원앙들이 갈대 그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리가 다시 한번 부리를 맞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든 돌아오시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여기서 보신 것들 잊지 않으실 거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오늘 밤의 원앙들. 우리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원앙들이 사라진 물면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곳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겠어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청계천의 고요한 밤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원앙들의 사랑. 그리고 자연이 주는 평화. 그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귀국 전날 아침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짐은 이미 싸놨고 오후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습지 데크에서 서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공책을 들고 뭔가를 기록하고 계셨어요. 벌써 떠나시는군요. 서태진 씨가 아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쉽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태진 씨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뭔가요? 제가 3년간 기록한 관찰 일지예요. 복사본이지만 가져가세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귀중한 자료를 제게 주시다니. 이런 소중한 걸 당신에게 남기고 싶어서요. 당신이 떠나더라도 여긴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봉투 안에는 수백 장의 손으로 쓴 기록지가 들어있었어요. 날짜별, 어종별, 조류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관찰 데이터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건 보물이에요. 보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시민의 기록이에요. 서태진 씨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자료였어요. 어떤 논문보다 귀중한 1차 관찰 기록이었거든요. 이 자료로 연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이곳의 변화를. 저는 봉투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어요. 프랑스에 돌아가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세요.
서태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데크를 천천히 걸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날 본 황조롱이의 날카로운 사냥. 어머니 기억과 겹쳤던 백로의 우아한 비상.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던 쉬리들.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 수달들. 그리고 어제 밤의 원앙.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연이 배웅해줬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서태진 씨가 주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청계천 생태 관찰 일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곳의 생명들은 정치나 국경을 모릅니다. 그냥 깨끗한 물과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여기서 계속 살아갈 것이고 저는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와서 변화를 확인해 주세요. 서태진.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말수 적은 분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연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곳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서태진 씨의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3년간의 세심한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고기 개체 수의 변화, 새로운 어종의 등장 시기, 조류들의 번식 패턴, 계절별 생태계 변화. 모든 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감정이 담긴 메모들이었어요. 첫 백로를 봤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 수달 가족이 처음 나타났을 때 온 동네가 들썩였다. 아이들이 물고기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과학적 데이터와 인간적 감정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기록이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태진 씨의 기록을 가방에 소중히 넣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청계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쉬리들이 헤엄치고 백로들이 사냥하고 원앙들이 사랑하는 곳에서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설령 다시 못 와도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태진 씨의 기록이 그 흐름을 더욱 생생하게 보존해 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들은 오히려 커져갔어요. 희망, 감동,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믿음. 파리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구를 재개했어요. 서태진 씨가 주신 기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도시 생태계의 자발적 복원 서울 청계천 사례 연구였어요. 중국에서 발표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복원 이론을 다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논문 작업을 하면서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황조롱이의 날카로운 비행, 백로의 우아한 착지, 쉬리들의 은빛 유형, 수달 가족의 평화로운 놀이, 원앙들의 깊은 사랑.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자 유럽 생태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주었어요.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구자들 앞에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황조롱이, 백로, 쉬리, 수달, 원앙이 순서대로 겹쳐진 생물 다양성 지도였습니다. 강은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강은 기억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물은 흘러가지만 생명은 기억 속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비워두는 것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연구자의 질문이었어요. 린 박사님, 중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여러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협력 제안, 연구 교류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청계천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일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다연이었습니다. 교수님, 유럽 발표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청계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어제 서태진 씨가 새로운 어종을 발견했어요. 작은 미꾸라지인데 정말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종이에요. 그리고 원앙 부부가 올해도 새끼를 낳았어요. 총 5마리 가족이 됐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도 청계천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오고 기존 생명들이 번식하고 이어서 서태진 씨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왔어요. 새끼 원앙들이 어미를 따라 헤엄치는 모습, 미꾸라지가 모래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황조롱이가 여전히 하늘을 나는 모습. 여전히 아름답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서태진 씨였습니다. 린 교수님, 유럽 발표 축하드립니다. 저희 청계천이 세계에 알려져서 기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남겼어요. 큰 곤이 한 마리가 나타났거든요. 겨울 철새인데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온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어지는 연결고리. 과학자와 시민 관찰자 사이의 따뜻한 협력. 며칠 후, 제 논문이 네이처에 게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읽게 될 논문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하천에서 일어난 기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논문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의 복원력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원이 아니라 복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생명은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온다. 그리고 감사 인사에서 서태진 씨를 특별히 언급했어요. 서울시민 서태진 씨의 3년간의 헌신적 기록 없이는 이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논문이 발표된 후 세계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계천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습니다. 로마, 베를린, 멜버른, 도쿄까지. 저는 모든 요청에 같은 답변을 했어요. 기술을 배우러 가지 마세요. 철학을 배우러 가세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센느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강에도 잃어버린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에는 여전히 청계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강은 정말로 기억합니다. 물은 흘러가지만 생명의 기억은 남아서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